KBSK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지난 한 주 한덕수 총리는 탄핵 심판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했고,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정치권 아주 여러 설들로 시끄러운 상황이죠. 오늘은 2부 60분 동안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먼저 뜬 인물. 객관적으로 봐서 금주에 뜬 인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맞죠. 네. 저로서는 그 법원의 판결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뜬 인물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황 자체는 지금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목전에 와 있던 선거법 사법 리스크는 일단은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뜬 인물로 금주에는 꼽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득이 될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네, 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를 꼽아봤는데요. 예. 일단 제가 그 다음 날 나왔던 만평들을 보니까 일단 대선 주자 레이스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토끼 옷을 입고 있고 국민의힘 주자들은 거북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 뒤에는 쇠 구슬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이제 선거법과 관련한 1심 유죄였는데, 그게 끊어진 만평을 보고 이게 대단히 함축적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가도에,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만 나오더라도 이를테면 그냥 아주 상투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날개를 닫을 거다, 뭐 탄탄대로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다는 건 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현재 전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TK 산불 현장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 그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또 이렇게 겉옷으로 맞기도 하고, 물론 뭐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뭔가 그 욕설 비슷한 입모양이나 말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논란을 사기도 했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욕설이 아니고 뭐 숨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논란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누적된 태도에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하고 앞으로 그 뒤에 권한대행이 되는 분들도 줄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초선 의원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면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하나하나 다 진인물로 꼽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원내 제1당의 수장이면서 이런 줄탄의 겁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주의 뜬 인물로도 꼽았지만 동시에 진인물로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한 주군요. 이번 한 주는. 장윤미 변호사는 네. 뜬 인물, 진인물. 저는 이낙연 전 총리를 꼽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당연하지만 뭐 당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번 판결이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또 이제 반환해야 되는 문제와도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쟁 가도에 있는 대선 다른 주자들도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도 이거 사필 규정이다. 뭐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뭐 이런 인식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만 아주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사법부 판결에. 그리고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라고까지 대단히 좀 나아간 발언을 하고 본인의 SNS에 뭐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기 자판하라는 건 유죄를 대법원이 직접 선고해달라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본인 정치가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원래 본인도 정치적인 뿌리는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서 오히려 정치적인 좀 어떻게 보면 협량함을 보여준 측면이 이제 노출된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말하신 대로 뭐 자신의 정치적 지지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와의 그 원한 그거를 그냥 표출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정말 구원이 있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다. 그 이상과 이하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하도록 하고 산불 때문에 뭐 아주 난리인데 정치권에서는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막 싸우고 있어요. 네네. 이거 좀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우선 국민의힘에서 계속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해갖고 쓸 돈이 없다. 뭐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그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4조 8,700억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셈부터가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용도로 함부로 전용할 수가 없어요. 작년 정부 예산안에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걸 반토막을 내서 2조 4천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2조 4천억 원 중에 1조 6천억 원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 구호 같은 데 사용할 수 없어요. 일반 예비비라고 해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8천억 원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그 4조 8,700억 원 안에는요. 이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가용 예산이 1,998억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4조 8,700억 원 셈법에는 국고채무부담 1조 5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국고채무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 복구 같은 데만 쓸 수 있어서 그 피해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보상금, 뭐 생계비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의 세출 세입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은 할 수 없는 발언이고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년과 달리 예비비를 반토막 내서 삭감한 것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발언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일단 예비비 삭감을 저는 국민의힘에서 너무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의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용 내용은 그러니까 국가 비상금이라는 이 별칭이 붙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정심의에서는 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가 좀 마음대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예비비를 썼는지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확 늘려갖고 왔습니다. 이런 성격의 돈을 14.3%를 증가시켜 왔어요. 그게 4조 8천억 원으로 예산안을 짜갖고 왔던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비비를 어디다 집행했느냐. 용산 이전하는데 이거 공약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국민들 몰랐는데 집무실을 갑자기 용산으로 옮기겠다면서 650억 원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과 관련해서 해외 순방 간다고 하면서 또 500억 원인가를 써요. 아주 주먹국으로 썼던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이거는 국회에서 정확하게 사전 점검하고 가는 그런 예산안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럼 일단 추경을 하자. 근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이를테면 당장 그럼 예비비만
높이는 것이 대안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일단 3,600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게 부족하면 산림청에도 산림재해 대책비가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있고 그리고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1조 6천억 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가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당장 원래대로 하라라는 게 대단히 정쟁적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비비를 반토막을 내놓고 예비비가 아닌 부분들까지 다 더해서 4조 8,700억 원이 있다고 하고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추경에도 물론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코로나 대응한다고 추경을 여러 번 했고 그때마다 예비비 늘려서 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비비를 이렇게 반토막을 내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기재부가 추경에 소극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지역화폐를 살포해서 이른바 그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을 살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뭐 30조 원 추경을 하자라고 하면서 15조 원을 그 부분을 주장을 해왔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야가 추경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여야가 또 한 목소리로 정부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기로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경제부총리잖아요. 당시 권한대행일 때 또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추경을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산불 대책과 재난 대응의 문제만큼은 이걸 정쟁화할 게 아니고 민주당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책임 있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에는 사심이 없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 대비해서 추경은 필요합니까? 당연하고 그렇죠? 민주당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오히려 부처별 협의에 빨리 나서자고 재촉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다소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속도와 이런 의지대로 안 움직여준다라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불만입니다. 아무튼 뭐 이제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정쟁 대상으로 하지 말고 맞습니다. 추경 편성에 빨리 나서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가길 좀 기대해 보겠고요. 주초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그리고 복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대체로 예상했던 바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거듭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국회의장은 뭐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시작을 했고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덕수 총리의 이제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게 주는 함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것 봐라 줄탄핵 구전구패가 됐다라는 부분 뭐 이것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스펙트럼이 너무 극과 극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어떤 전체 인용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를 이제 보수 일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히 좀 뜯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2명의 재판관이 각하를 함으로써 절차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설시를 통해서 절차를 중요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각하가 될 거다. 이 2명은 각하 의견을 낼 것이다. 그래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입니다. 왜 내란죄를 국회에 의결을 할 때 넣고 나중에 뺐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왕설래하는데 한덕수 총리 때도 똑같은 논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한 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넣었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정말 문제라면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결정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부적법하다든지 문제가 법리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점검을 해줬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희망 회로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좀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김복형 정계선 2 재판관의 인식 괴리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일각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 의견을 되게 세게 전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식을 보면 그렇게 비화되지도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체 없이나 즉실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 법문에. 그러니까 아마 김복형 재판관이 봤을 때는 이게 아무리 그냥 국회에서 하고 형식적 임명 권한만
대통령이 행사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서 제대로 절차는 짚었나? 혹시 뭐 다른 하자는 없나라고 볼 만한 상당한 기간은 주어져야 되는데 이제 하루 만에 탄핵이 됐으니 이게 법률 위반인가? 그 문제의식은 저도 그냥 법조인으로서 던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의 단초로까지 비화하는 건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읽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란에 가담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불법을 전제하고 설치하는 게 아닌가라고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12월 26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은 그것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정치가 당연히 지향해야 될 여야 합의를 촉구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말로 임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그런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을 하고 하루 만에 바로 탄핵소추안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건 인용될래야 인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결정 나오고 이틀 전에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 복귀할 것을 예상하고 그 주에 뜬 인물로 선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김복형 재판관이 그런 의견을 낸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2명의 재판관이 그 각하 의견을 낸 부분 과연 200명을 정적수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헌법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하겠다. 그 뒤로 권한대행이 되는 사람들도 줄탄핵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법정 의견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151명이다. 이렇게 한 것이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법합니다. 즉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그 문턱을 너무 낮춰줌으로써 앞으로 계속 탄핵이 반복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도 열지 못할 정도로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국민적인 우려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어제의 겁박을 철회하고 이 문제를 최대한 정치를 복원해서 푸는 방향으로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민주당은 줄탄핵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제가 뭐 민주당 의원이나 원내에 계신 분들을 다 뭐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거 일단 아까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사실상의 뭐 이렇게 지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당대표실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원내 사령탑은 또 원내대표실에서 꾸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뭐 당대표 의중대로 다 뭐 이런 결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있죠.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대단히 그렇게 높은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내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아주 통일된 의견으로 우리 이번에는 한덕수, 이번에 또 최상목 해야 된다, 하여야만 한다 라는 게 주류적인 분위기로 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주류는 아니지만 뭐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느냐. 아까도 이 헌재 결정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하루 만에 어떻게 탄핵했냐. 이렇게 한 게 다수 의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봤냐면 아니 한덕수 총리가 3명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하면서 뭐 안 하겠다고 했고 또 어떻게 예를 들었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봤더니 대행으로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의 탄핵에 변수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사유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형식적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 맥락에서 본인도 3명을 다 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다는 문제의식은 있고 최상목 대행도 아니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8대0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든 재판관들이 위헌 위법하다. 이건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는 것이 맞냐. 그래서 이제 국회에도 이런 부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원분이 근데 의외로 이제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법률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다. 이제 그 탄핵이 그렇다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탄핵 외에는 네. 방법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뭐 입장을 내고 이런 것도 정치적 압박 카드인 거죠. 이제 탄핵 가기 전에 여러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끌어다 쓰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민주당 안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방식론 풀어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위헌 위법한 이 대행을 두는 것이 맞냐. 이건 탄핵이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그래도 좀 신중해보자. 네. 그런데 지금 또 산불에 집중해야 돼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걸 바로 당장 하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 읽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시점이 매우 공교로웠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소식이 처음 전해질 무렵에 직전에 어떤 속보가 있었냐면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 기록 송부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줄탄핵 겁박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타이머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그게 어떻게든 속도는 늦춰지지 않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니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보위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저런 사법 타이머가 빠르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다시 재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하겠다고 예고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민주당의 이 시점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이 시점에 임명을 하면요. 그럼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죠? 9명째의 재판관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럼 탄핵 심판에 관여하지 않을 거면 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여를 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4월 18일에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4월 18일 이후로는 대한민국 일종의 블루스크린이 뜨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명령이 듣지 않고 화면이 멈춰버리는 걸 우리가 블루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파란 화면이 뜨는 상황을 오히려 만드는 길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은혁 재판관을 이 시점에 임명하길 원하는지 저는 정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뭐 전부 다 추정이긴 하지만 5대 3으로 지금 갈리고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6명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빨리 임명하라고 한다라는 식의 해석이 한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변론이 시작되고 4월 18일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걸 그 민주당에서 법조인 출신의 그러니까 법사위를 대단히 오래 하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일단 보수 일각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처럼 민주당이 움직인다고 인식하는 걸 이게 마치 갈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인용 쪽으로 이 결론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관을 빨리 이제 임명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제 송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어떠한 이 심리에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마은혁 재판관은. 그래서 그것이 아주 법문으로 정교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이나 평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의에 참여할지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단 모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평의에도 하나의 변수가 안 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이 더 크고 만약에 이 평의 평결에 참여를 하려면 당연하지만 이건 제3자 견지에서 제가 보더라도요. 윤석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공판 갱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 훨씬 늦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임명이 되더라도 이건 평의에서 이제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기도 했었고 한 의원의 이제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수가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탄핵 심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의 문제일 뿐이다. 위헌이고 위법이고 헌법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 냈으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원칙 때문에 주장하는 거다 한마디로. 그리고 거기에 관여시킬 수도 사실상 없다. 근데 예. 그렇다면 아니, 저게 또 합리적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은요. 뭐 임명을 촉구하는 것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예. 결정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원칙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 그 방법이 탄핵소추여야 됩니까? 우리나라 헌법은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그게 송달되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입법하고 있는 데가 희귀합니다. 핀란드, 칠레, 멕시코, 대한민국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일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만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무를 감당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서 통상전쟁,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예. 대응에 키를 잡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될 역할이고 국무총리로서 지금 재난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 올스톱되고 다시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여도 안 시킬 거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한 명의 문제를 위해서 그러면 다른 모든 업무를 다 직무정지시킬 건가.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0명 정도 되면 저는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까 장윤미 변호사도 당의 주류들 생각은 줄탄핵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50여 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당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줄탄핵은 그냥 당의 어떤 강경파들의 목소리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 그걸 또 아니, 심지어는 왜냐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요. 줄탄핵을 국무위원 뭐 절반 이상을 해버리면 국무회의조차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저도 뭐 이게 약간 그런 형식의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조기 대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국면에서 수권 정당 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됐을 때 그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너네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세력이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힘을 과용한다라는 인상을 특히 중도층 유권자한테 드리는 그런 선택은 지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 계엄까지 하고 탄핵까지 당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별로 안 오르는 이유가 민주당도 사실 잘한 거 없다라고 하는 비판 때문 아닙니까? 새겨 들어야죠. 너무 강경 일변으로만 흘렀다라는 지적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판국에 또 국무위원 과반을 탄핵한다?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가다 대표되는 목소리로 이제 크게 이렇게 뭐 언론에서 주목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좀 합리적이고 그런 목소리는 좀 수면 아래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다 대표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그런 생각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속마음이 왜 그럴까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가장 간명하고 선명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민주당의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발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줄탄핵 겁박을 하거나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거나 하는 거는 정말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게요. 자,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은 6명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 행사하면 아마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6명인 상태에서요. 일단 직무정지는 됐는데 그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계속 걸려있기만 하고 선고를 못해요. 그러면 무기한적으로 계속 직무정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냥 통째로 블루스크린이 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요. 컴퓨터가 잠깐 멈춰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잠깐 문제가 생겨도 재부팅을 하면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예 블루스크린이 떠서 아무 명령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가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헌법을 9번 고쳤으니까 지금 윈도우 10입니다. 운영체제는. 근데 이거 재부팅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통째로 포맷하고 윈도우 11을 깔아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오리무중 시계 제로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길로 가는 문을 열어 젖히는 거는요.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문제는 과격파예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과격파들이 항상 그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면서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가 서로 먹여 살리면서 한국 정치의 수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상대를 적대시하고 악의로 이렇게 대하면서 정치 복원을 좀 멀어지게 그러니까요. 하는 게 강경파의 모습들인 것 같죠. 정치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바에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은영 후보자 문제도 저도 이 문제를 정치의 복원으로 풀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은영 후보자에게 나는 임명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예. 입장을 천명하게 하고 우리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정치 복원의 길을 간다면요. 저 같은 사람부터 방송에 나와서 우리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빨리 여야 대표끼리 만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회의장 같이 만나고 해서 이 문제를 정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풉시다. 저부터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겁니다. 아까 논리적으로 송 변호사가 잘 정리했잖아요. 마은영 재판관이 진짜 임명돼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면 그게 민주당한테 훨씬 더 불리한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잘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도대체가 뭔가 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양쪽 과격파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고요. 1시 30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 사이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대로 양재 쪽으로 교보타워에서 강남역 사이는 부분 통제 중입니다. 집회 때문입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북이성에서 영덕 부근은 산불로 인해서 전면 차단되어 있습니다. 국도로 우회하시고요.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 부근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천안휴게소에서는 작업이 시작됐고요. 이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요. 신월부터 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공통질문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제가 법원 판결문 중에 한 문장을 가져와서 말씀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판결문 중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예.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금 한 주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언론인들에게 저를 클로즈업하지 마십시오. 조작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판결의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고 계세요. 오죽하면은 그 인터넷 댓글에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해가지고 고지서 날라오면 거기에도 내 차량 번호 사진이 클로즈업 돼 있으니까 이거 조작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10명이 있던 사진에서 4명만 이재명 대표, 뭐 김문기 처장, 유동규 씨 등등 4명을 클로즈업해서 이 부분 크롭해가지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상당히 어폐가 있을 뿐더러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는 그러면 김문기 씨하고 골프 친 적이 없다. 당연히 이걸로 들려요. 그런데 이거를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어떤 결론 지향적으로 쓴 나머지 사진의 일부를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조작한 것이다. 이런 판시를 법원이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과연 일반 국민에게 수용성이 있는 논리인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금주 내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금주의 한마디로 선정해봤습니다. 이거 장윤미 변호사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요.
이 사진을 제가 한 방송에 출연하는데 그 딱 4명만 있는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예. 받았냐면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모른다고 할 수 있나였어요. 저 원본 사진을 못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뭐 명예훼손 사건이나 누구의 기사나 이렇게 발언, 기사 이런 거를 뭐 범죄 이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를 볼 때는요 조각조각 내서 보지 않고요 그 맥락, 취지, 뭐 기사의 제목이 있으면 제목과의 호응성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 그런데 이게 채널 A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제 시민들과 증문즉답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치 그날 그 여러 명이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제가 골프 친 것처럼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진 원래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거고 이게 이 부분만 해가지고 이건 사진 조작한 거죠. 이 발언의 맥락은 이 사진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전체를 보면 저희 모른다고 볼 수도 있는 사진 아닙니까가 이 발언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판부가 항소심 진행하면서 검사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검사님, 이 피고인의 발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없는데 골프를 쳤다라는 발언은 그런 검사님이 추정을 해서 이거를 공소사실에 넣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맥락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사진이 조작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맥락을 보면 이재명 대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맥락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시각에서 이거를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부분이어서 저는 권성동 대표가 뭐 나를 클로즈업하지 말아라. 뭐 과태료를 할 때 이거는 완전히 맥락을 이를테면 여기에 부합하는 거는 뭐 열애설을 내는데 여러 명 연예인들이 밥 먹고 있는데 2명만 딱 잘라내고 열애설 이런 사진과 호응이 되는 거죠. 비유로 치자면.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10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딱 그 부분을 인용한 맞습니다. 것을 두고 조작이라는 표현은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골프는 4명이 치기 때문에 마치 골프 친 것처럼 하려면 4명만 일부러 한 거겠다. 그래서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양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선거법에서 발언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조각조각 내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에서는요. 그 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앞뒤에 있는 발언들을 다 모아서 전체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좋아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현동 부분은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전체 발언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법원이 굉장히 기교적으로 쪼갭니다. 모두 발언. 그다음에 설명 발언이라고 해서 그걸 또 5개로 쪼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리 발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쪼개서 판단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됐던 그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등등으로 협박을 해서 문제 삼겠다고 그 부분 발언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를 해요. 그러면은 기준이 일관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판결은 전체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바로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는 그 추계경님의 말씀을 좀 갖고 왔는데요. 유흥식 추계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헌재 촉구하는 이제 종교계 어르신의 목소리인 거죠. 그리고 인용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바람을 담았다는 점에서 좀 울림이 있어서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헌재는 심판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요? 너무 많은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고 고성이 들렸다. 이 헌법재판 연구관들에게 계속 자료를 달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 뭐 이런 이제 쟁점이 워낙 많고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고 탄핵 심판과 관련한 조문은 7개밖에 되지 않아서 결정으로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메워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 구조를 좀 잘 아시는 전문가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소장이 있고 없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소장 대행 체제잖아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좀 이런 체제로 됐대요. 여야가 같이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행이 아니라 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기본
기본적으로 이 평의를 할 때 임명된 역순으로 뭐 밝힌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막내부터 뭐 한다는 건데 이게 법조계에도 기수 문화라는 게 없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뭐 김형두 재판관보다 소장대행인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연수원 기수는 좀 아래고 뭐 이러면서 좀 서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이제는 나오는 형국이 글쎄 된 것 별 얘기가 같습니다. 다 나오네요. 네. 참고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평의 순서는 헌법재판 실무 제요를 보면 주심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온 지가 가장 늦은 사람 순서부터 의견을 밝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론컨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에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조한창, 정계선 이분들이 의견을 밝히고 그다음 순서는 김복형 재판관 이렇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물론 내부에서만 내밀하게 알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번 주에 급격하게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른바 5대 3설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인용이 5명이고 각하가 3명이거나 각하 또는 기각이 3명이거나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뭐 역시나 정확한 것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개연성은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용이 5이고 각하가 3이면 본안 판단을 하자는 사람은 8명 중에 과반인 5이잖아요. 그런데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주문은 기각이에요. 기각이죠. 그러면은 8명 중에 아무도 기각 의견을 내는 사람 없는데 결론은 기각이 돼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야 뭐 법리적으로 그게 왜 그런지 알겠지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헌재는 내부적으로 더 의견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죠. 그럴 개연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두 분 다 예상 애초에 했던 8명 전원 인용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아직은 바꾸지 않았죠? 송 변호사도? 근데 지금은요. 꼭 그렇기만 한 것인가가 좀 의문인 상황이 된 것이 전원이 깔끔하게 의견을 일치한다면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저는 어제쯤에는 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판결이 어쨌든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비슷한 시점에 선고한다라고 하는 전제 아닌 전제 또 충족이 가능한데 어제 선고하지 않았다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별개의 의견조차 없는 완벽한 전원 일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요. 워낙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우리 뭐 대부분 그냥 점쳤던 8대0 인용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인용 기각에서 의견이 엇나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국회에서 한번 이 의결이 되지 않았다가 두 번째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를테면 형사기록을 가져올 수 없는데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또 주장까지 뭐 여러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길어지지 이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고 2024년 12월 3일의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라는 판단에 이 평생을 법관으로 사신 분들이 의견이 갈릴 거라고는 감히 생각이 들지 않고 저는 8대0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신에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모든 것에 대한 논리적 답변을 쓰느라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주 중에는 되겠죠. 이게 방송국들도 특보 체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 내지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 다음 주의 금요일까지는 염두에 두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 투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또 부산교육감 선거 이런 걸 하는데 헌재가 아마 수요일 일과 중에 탄핵심판 선고기를 고지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투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헌재가 만약에 세밀하게 고려한다면 그게 또 다음 주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 사안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에 계속 계류 중인 상태에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육공화국 헌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국가가 기능이 장애 상태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문제는 초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 선거 무죄 난 거에 대해서 송영원 변호사는 이제 판결문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네. 했는데 민주당이 볼 때는 그냥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정팔 다 떠나서 그러면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정도로 항소심 재판부가 뭐 판단을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에서 하는 건 대단히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근데 재판부가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아까도 백현동 말씀을 주셨는데 공소장이 어떻게 썼냐면요. 이 백현동 관련해서 국정감사 경기도 때 이제 발언이 있어요. 좀 길죠. 그러니까 검사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중략 이렇게 쓰고 쭉 나열을 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처벌받는 행위는 대단히 명료해야 돼. 이게 사람을 정말 형사체계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강제수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 견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아니면 행위를 허위로 공표했을 때예요. 그럼 행위랑 뭐가 관련되는지를 계속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묻는 거예요. 쭉 쓰고 중략 쭉 쓰니까 검사님 지금 쭉 쓰신 것 중에 중략 앞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중략 뒷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문제라는 겁니까?를 물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에서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행위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1심 재판부에서도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가 무죄가 나왔던 건요. 이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입니까? 인식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교유 행위가 있었다는 행위를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논리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비약을 한 거고. 그런 맥락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했을 때 물론 협박이란 표현이 과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맥락상 되게 압박이 있었다. 왜냐하면 계속 국토교통부에서 이 공문을 보내고 공문 내용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협박을 암시하는 발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공문서인데. 그런데 맥락상 그때 국토교통부의 국장이 또 성남시를 찾아와서 자기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이랬던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르면 또 지자체가 수용해야 되는 의무 규정 이 있고 그래서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걸 거짓말했으니 처벌. 민주당은 434억을 뱉어내고 당신은 10년 동안 나오지 마십시오. 이건 전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두 분 주장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대법원을 향해서 뭐 또 새로 공부를 하는데 파기 자판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파기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파기해가지고 그 유죄 선고를 해라. 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까 일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나눴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 그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국면이 되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면 아마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를 스스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정치 자격을 박탈한다? 그게 과연 있을 법한 얘기인가요?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빨리 판단을 하라는 거죠. 빨리 판단을 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빨리 판단을 할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당일에 바로 사건 번호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 바로 발송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이요. 633 원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지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노력 중이냐면요. 자, 다음 주 목요일에 대법원에서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4월 3일 목요일이에요. 그 사건이 대법원에 언제 올라갔냐면요. 정확히 1월 3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송달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심 대법관 배정은 굉장히 늦어졌어요. 2월 28일인가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4월 3일에 선고를 해요. 그 사건이 그 2심에서는 12월 18일에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릅니다. 1심에서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약간 뒤집어진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올라간 지 정확히 석 달 만에 지금 선고하거든요. 그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촉구하는 것도 이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유력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그 자격에 관한 사건이면은 빨리 정확하게 판단해달라는 거죠.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러나 정말로 파기 자판을 할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통상 파기 환송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결론을 대법원이 말한 그 취지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 자체로만 있게 되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양형이 안정해졌을 뿐이지 예. 대법원에서 그렇게 선고했다면은 이건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치면은 이제 부정 선수인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것만 남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줄타넷 겁박처럼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니까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당대표 보위 차원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으로부터 아주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뭐 최악의 경우 어떤 4월 18일 이전에는 아무튼 헌재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래서 대선 국면이 된다면 그러면 뭐 대법원 3개월을 채워서 뭐 선고한다 선쳐도 대선은 그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엔 나오기가 어려울 거고요. 네. 이번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도 빨리 한다라고 해서 한 4개월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에서 이제 강행 규정으로 법문은 되어 있는데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부도 어떻게 해서 4개월을 맞췄냐면 다른 사건 우리 재판부에 배당하지 마라. 그랬죠. 이것만 보겠다 하고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예. 그리고 대법원에 갔을 때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말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승복해라.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날 이거 결론 나오면 당신 승복하라고 하고서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나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재판부를 공격하고 그럽니다. 이거 대단히 정치권에서 저어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그냥 사법부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 파기 재판 해달라는 말은 빨리 유죄 선고 내려달라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또 파기 환송이 돼야 되니까 그건 또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 갔을 때는 633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일반 선거사범도 그게 어렵고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먼저 가름말을 타줘야 되는 사건은 당연하지만 구속 사건이에요.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제 예. 풀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실무 상황을 잘 인식하고 또 법조인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편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전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그거 다 채점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판결 선고 전에는 그 선고 나면 승복해라라고 해놓고 본인의 불리한 판결은 승복 못하겠다 하는 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일단 운동 경기에서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승복해야죠.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기 몸을 잘 만들고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기록, 좋은 경쟁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 선수가 지난번 올림픽에서도 약물 복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도핑 결과가 다음 올림픽이 다가오는데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출전하는 선수로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가 아까 그 백현동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그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갖은 말들을 붙여가면서 거짓말로 부인을 하더라도 이거 이제 앞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인터뷰하는 것 소용없죠. 방송에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다 신뢰값, 정보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치면은 약물 복용해서 잔뜩 근육을 부풀려 가지고 와서 경쟁해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올림픽 누가 봅니까?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 아닌데요.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동업자 정신, 스포츠 정신을 갖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단 국민의힘에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 정치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은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죠. 제가 짤막하게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른바 숨쉴 공간이라는 그 대법원 판시 때문에 그게 녹아져 있는 게 결과가 이번에도 나온 건데 저는 주어를 바꿔도 여기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들어가도 전 공감이 돼요. 이를테면 TV 토론이나 아니면 뭐 국정감사나 증문즉답을 하는데 너 과장됐네. 너 이거 약간 허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출마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만 수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죠. 오세훈 시장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파이시티 의혹 관련해가지고 막 상대 경쟁 후보가 물어요. 그랬더니 나 시장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다. 그렇지 않거든요. 팩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문즉답이고 그 상황에서 뭔가 기억에 바로 의존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고려했을 때 이거를 기소하고 처분하는 게 맞냐. 무혐의가 됐어요. 이거는 저는 정치권에 너무 사법적인 단죄를 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숨 쉴 공간이 아니라 이 판결이 숨을 공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판단할 네.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어지던 것은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 판단인 건 맞죠? 예, 그렇죠? 완전히 사실상 이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해소가 됐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아마 국민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 물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국민 판단 리스크로 바뀌는 거죠. 성격성이. 사실은 그 리스크가 정말 무섭죠. 자, 거두절미 각서라고였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현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잠깐 들으시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